네, 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약간 범위를 좁혀서 K방산까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자주 국방에 대한 이야기 커지면서 우리 K방산 기회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에 또 견제를 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한국의 절충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준건 건국대 산업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K방산 얘기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방산, 실은 원전도 있긴 한데 오늘은 방산만 가겠습니다. 절충교육 해오던 게 문제가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절충교육이 뭐지? 이걸 해오고 있었나? 절충교육부터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충교육은 어떻게 쉽게 말하면 반대급부인데요. 예. 아주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예. 그 산 거 가치의 어떤 일정 부분을 또 우리가 새롭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다른 산업에서는 되게 찾아보기 힘든 무역 형태가 되는데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옵셋이라는 용어로 쓰고요. 군수 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 무역 네. 형태입니다. 이제 방위사업법에 아주 정확하게 정의가 돼 있는데요. 특히 국외로부터 우리가 무기를 구매를 할 때 네. 국외의 계약 상대자한테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내 부품을 좀 사가세요라고 이제 그걸 요구하는 일종의 반대급부 무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돈을 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네. 근데 그걸 K방산에서 해왔던 거죠. 우리가 80년 초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한 40년 넘게 지금 하고 전 세계 거의 뭐 대부분의 무기 수입 국가들에서 적용하는 제도로 지금 보편 정착화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편화돼 있던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문제를 삼고 나섰는데 뭐 그 정도입니까? 우리가 막 절충 교육을 해가지고 미국의 뒷다리를 잡고 어느 정도길래 현황을 좀 보도록 하죠. 그래야 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절충교육은 가치로 인정을 합니다. 예. 금액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가치로 인정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할 때 어떤 경쟁 구도에서는 우리가 한 50% 정도의 가치, 전체 계약 금액에, 예. 그다음에 단독 계약일 경우는 30% 정도의 가치를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금 정착된 제도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방위사업청에서 매년마다 통계 연보를 내는데 과거 5년, 2019년부터 2023년까지를 봤을 때 네. 우리가 절충교육으로 확보한 가치가 10억 불이 조금 넘습니다. 원화로 하면 1조 5천억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이제 우리가 또 절충교육 가치로 확보를 했고 예. 또 절충교육 가치로 제공한 나라가 그중에 30% 정도가 미국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하고의 사업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가치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했지만 절충교육이 이제 우리가 가혹하게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과도하게 높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절충교육 가치 확보가 좋은 게 우리 국내 업체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우리 특히 중소업체들한테는 절충교육이 굉장히 좋은 어떤 툴이고요. 이 선진 툴을 기술을 통해서. 배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품들을 미국에 공식적으로 해외에 팔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채널로 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거는 국내 산업이라든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표를 준비했을 때 그 비율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우리는 50%를 주로 무기 같은 거에서 쓰고 있는데 저기 보면 노르웨이는 100%라는 거는 노르웨이는 그러면은 만약에 1,000억 팔면 1,000억을 다시 그렇죠. 뭐 받아냅니까? 네, 1,000억에 대한 가치를 요구하는 거고요. 예. 뭐 다른 뭐 튀르키예나 UAE나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비율로 요구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 교수님, 근데 왜 우리를 딴지를 걸까요? 지금 많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한미 간 국방 상호 조달 협정. 이게 뭔지 좀 궁금하고 이거를 체결할 때 좀 미국이 갑에 위치하려고 압박한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이거 네. 맞는 이야기인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먼저 이제 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게 보통 이제 NT라고 해가지고 이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라고 해서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장사를 할 때 예. 내가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연례 보고서로 내고 있고요.
절충교역 옵셋이라는 부분은 매년마다 언급이 됩니다. 예. 다른 나라 국가한테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언급이 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이번에 특히 EU는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EU에는 우리 미국 제품 들어갈 때 어떤 불평등이나 문제 없게 해야 돼. 나 계속 지켜볼 거야라고 콕 집어서 언급을 했어요. 네. 이게 이제 무역 연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갑자기요, 우리를. 갑자기. 네. 근데 이제 또 참 아이러니하게 이제 무역 장벽 보고서는 3월 31일 날 보통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4월 3일 날에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팔러시 어떤 미 자국 우선주의의 정책에 보고한 내용을 이제 트럼프한테 보고하는 내용에서 이제 RDP가 나옵니다. 예. RDP는 이제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아주 뭐 여러분들 쉽게 설명드렸지만 뭐 한미 FTA 뭐 이런 이런 일반적인 용어로도 많이 쓸 수 있는데 국방에서는 FTA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RDPA라고 합니다. Reciprocal이라고 해서 이제 상호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 이제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관세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으로 들어갈 때는 미국에서는 BAA라고 아메리카 아메리카 제품 사세요라는 정책과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죠,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이제 이런 RDP 협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금액을 우리가 우리 원래 금액에다가 추가적으로 미국이 부여하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가격 경쟁력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RDP를 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협상을 체결할 때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한 건가요?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양해각서인데 왜냐하면 K 방산보다는 미국 무기가 훨씬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RDPA가 체결된 국가가 지금 전 세계 28개국인데요. 대부분이 이제 유럽 국가들이고요. 그 외의 국가들이 뭐 호주나 뭐 일본이나 몇 개국이 있습니다. 일단은 상호주의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우리가 시장을 들어가는 것만큼 미국도 우리 시장을 이제 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시장을 또 열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새로운 전략으로 나가서는 게 이제 결국은 현지 거점화, 현지에서 이제 어떤 생산, 현지 기지화를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으로 들어갈 때 RDPA만 체결하고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후에는 어떤 뭐 드림이 펼쳐질 거냐,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지금 연구가 또 있어오고 있고요. 지금 과연 이 RDPA가 정말 우리의 어떤 미국 진출의 교두보로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지금 계속 지금 많은 토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네요. 장단점이 있다. 근데 일단은 요게 절충교역하고 그럼 어떤 지금 협상의 카드로 쓰고 있느냐는 지금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특이한 점이죠. 지금 RDPA는 우리가 지금 체결이 아직 안 된 상태고 절충교역에 대한 언급은 최초로 돼 있고 우리나라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좀 협상력이나 준비를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에 일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대미 전략을 갖고 가야 되냐. 군사적인 측면, 방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시기가 오히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상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충교역을 없앨 수는 없죠. 그 내용도 지금 많이 있죠. 지금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했지만 과거부터 뭐 유럽에 있는 몇 개국은 이미 한국에다가 절충교역을 없애자는 그런 제안과 어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충교역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없앨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단지 이제 우리가 절충교역을 어떻게 좀 더 활용을 하느냐, 어떻게 좀 더 준비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전문적으로 좀 더 체계화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절충교역의 역사도 좀 보면요, 과거에는 이제 9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받아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기술을 받아오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사례로 남는 게 이제 T-50 우리 지금 고등훈련기 같은 경우는 FA-50까지 발전해서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중소기업들이나 어떤 대기업도 마찬가지 시장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줬거든요. 원전도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술을. 어떤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2025년 30년을 앞서면서
절충 교육의 어떤 그런 기준점, 그다음에 어떤 절충 교육의 근본적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은가. 시기는 온 거는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제도를 없애고 이거를 RDP의 어떤 협상의 전략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자는 건 아직은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미국이 왜 갑자기 저 국방에 있어서 방산의 이 절충무역을 트집을 잡느냐? RDP, 그러니까 국방 상호조달 협정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협상을 어떻게 추진해야 됩니까? 이 딜은요. 이것도 협상이니까 뭐 해야 되잖아요, 곧. 네, 네. 네. 어떤 식의 자세를 좀 가져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미국과 이제 이거 외에 뭐 다양한 지금 앞으로의 어떤 협상들이 계속 있을 해야 것 되겠죠. 같은데요. 네. 저는 조금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좀 다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어떤 그 업셋이라는 얘기를 한 단어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갖고 빼자 넣자 뭐 이런 얘기도 좀 아직은 시기상조고요. 네.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더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내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 먼저 지금 생각이 먼저 들고요. RDPA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이제 진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다가 먼저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뒤에서 우리의 전략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절충 교역을 어떻게 고도화할 거냐, 어떻게 그리고 이게 상대 국가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 시장에는 절충 교역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뭘 더 해주면 되니라는 식의 우리만의 어떤 전략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K 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도 누구한테 배웠지만 우리의 실력이 좀 상당히 올라가서 우리의 기술을 빼가려는 것을 막는 일명 추적 관찰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또 나쁘지만은 않은 게 그 정도로 좀 올라왔나요? 우리 기술력이요? 네, 방산 맞습니다. 기술력이?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실은 뭐 하루 이틀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네. 뭐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 물건이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네. 미국은 아시겠지만 이제 엔드 유즈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블루 랜턴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골든 센트리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예. FMS로 그러니까 대정부 계약으로 간 물건이 어디까지 가는지 추적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일반 상업 프로그램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는 프로그램. 어디에 있나? 어디에 네. 내 물건이 네. 있나? 내 물건이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네. 네, 그거를 뭐 일일이 찾아가서 감독하는 게 아니라요. 뭐 서면으로 조사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뭐 직접 방문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내 기술이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그죠. 않는다는 걸 보겠다는 그거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도 폴란드발 대규모 사업, 수출 사업을 통해서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수출은 이제 간간히 일어나곤 있었죠. 예. 이런 이제 우리가 수출이 이제 커지면서 우리 물건이 우리 기술이 지금은 이제 동유럽, 그다음에 중동의 일부, 동남아로 가고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뭐 제3국이라든지 그리고 수출 허가가 안 되는 국가로 물건이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이거는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기업들이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기술을 좀 더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또 역효과 내지는 또 하나의 뭐 유추되는 효과일 것 같은데 유럽이 무장을 하고 있고요. 독일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재정 준칙도 깨면서 국방비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 얘기 좀 해보도록 할까요? 네네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네. 이제 유럽이 뭉치고 있다. 네. 유럽이 무장한다. 유럽이 네. 무장한다. 뭐 네, 유럽의 무장화. 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가끔 드리는데 유럽 사람이 뭉치면 무섭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유해 보이는데. 네, 유럽은 뭔가 의지도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예. 네, 자유로워 보이지만 유럽이 뭉치면 무섭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도 아까 우리 언급한 것처럼 보고서에다가
우리 물건 잘 들어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유럽을 지금요. 예. 예, 국방비 올려라. 너네 안보는 너네가 스스로 지켜라. 지켜라. 하면서 우리 물건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렇게 판을 만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러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2차 대전 후에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평화주의, 네. 그다음에 군사력은 절제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2009년, 2010년 되면은 GDP의 1% 미만, 1% 정도였어요. 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이제 국방비 GDP 대비 국방비를 많이 올리고 있고 지금 예측치는 27년도 가면은 3%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그 독일에서 그다음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유럽 내 국가들이 유럽 방위 사업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뭉치고 있고 유럽 영내의 어떤 예산 투입, 영내 구매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방산에도 큰 영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유럽의 어떤 패권을 내가 다시 가져와 보겠다 이런 전략이 좀 있고 네.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이제 프랑스의 전투기 네, 잘하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프랑스는 이제 핵을 중심으로 이제 나를 뭉쳐라.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뭐 폴란드, 덴마크, 핀란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은 유럽 내에서 또 거점을 두고 이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지금 전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독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향후 유럽 전체가 무장하는 데 투입되는 이 비용을 8천억 유로, 1,200조를 방위 산업에 유럽이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교수님은 전문가시니까 우리 K방산이 이 시장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냐면 살짝 걱정되는 게 독일은 원래 방산 잘하고 그렇죠. 프랑스도 못하는 편은 아니고 잘하죠. 여기를 우리 K방산이 너무 시장이 크거든요. 1,200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프랑스가 작년 보고서 대비 전 세계 수출 2위 국가입니다. 네.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이제 한때 코로나 전에만 해도 어떤 이런 군비 증강이라든지 방산의 생태계에 투자가 좀 약했어요. 예.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이제 러우 전쟁 이후로 이제 우루 전쟁 이후로 이제 많은 어떤 안보에 대한 이제 동유럽들이요. 그런 것이- 그렇죠. 네, 네. 동유럽은 이제 바로 나와 피부에 맞닿는 국경이니까 어쩔 수가 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은 이제 재무장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금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은 이게 우리한테는 더 큰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과거처럼 우리가 뭐를 한국에서 다 만들어서 유럽으로 보내고 다 만들어서 동남아로 보내는 약간 이런 어떤 무역의 형태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마찬가지 아까 절충교역 얘기를 했지만 우리 물건을 사가야 되고요. 우리도 뭔가를 팔아야 되고 마찬가지 유럽에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가끔 이제 가야죠. 예. 예, 하는 네. 저는 이제 스폰지 전략이라고 가끔 얘기를 하는데 스폰지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빨아먹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유럽에 들어가서 유럽에 거점을 두고 동유럽부터 서서히 이제 우리의 제품들을 거기서 이제 생산화하고 기술을 같이 공유하고 어떻게 보면은 공동 개발까지 이뤄서 유럽에 한국이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내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네. 우리가 한국에서 기존처럼 만들어서 유럽으로 보내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한계가 완제품은, 분명히 있을 거다. 예. 네,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자, 뭐 어쨌든 저 1,200조 시장을 그냥 바라만 보고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네, 네. 완제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부품이라든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죠. 예, 들어가 보자. 네. 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눈앞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클이 있을 것도 같은데 K방산 지금까지 눈부신 성장해 왔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단기적으로 또 중기적으로 헤쳐나가야 될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출로 인해서 이제 정말 K방산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상품이 됐죠. 네. 대표 산업도 됐고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K방산은 국내 방위 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더 잘 돼야 됩니다. 국내 방위 산업이 잘 돼서 우리 무기 체계가 개발돼서 우리 소요군이 썼을 때 그거를 갖고 검증이 된 장비들이 결국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예. 방위 사업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결국은 군이잖아요. 예. 그럼 군이 만족하는 무기체계, 특히 우리 군이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국내 방산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절대 이 끈을 놓으면 안 되고요. 예. 물론 수출이 중요하지만 우리 국내 방산의 활성화, 저는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면서 어떤 신뢰, 이제는 국가별 신뢰, 업체별 신뢰, 그다음에 그 수출 이행을 잘 하면서 어떤 이런 신뢰를 계속 쌓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에서 어떤 조금은 강력한 거버넌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내수에서는 치열하게 많은 방산업체들이 어떤 경쟁을 하지만 해외에 나가서는 정말 대표 선수 잘하는 기업들이 나가서 승리하고 올 수 있게 예. 우리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어떤 조금은 강력한 거버넌스를 좀 통해서 우리의 수출에는 정말 내수에서는 싸우지만 예. 밖에 나가서는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약간 이런 어떤 우리의 팀 코리아 방산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 방산만큼은 정부가 좀 감독님이 돼야 되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팀 조율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제언까지 주셨습니다. 이준권 건국대 산업대학원 방위사업학과 겸임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